이제 거기 4단원 피세요. 4단원. 4단원 어디인 줄 알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 224쪽에 있구나. 223단이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1단원에 해당하는 몰에 관한 개념이었어. 그리고 이제 농도에 관한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사람은 배웠는데 한 사람은 안 배웠는데 선행을 했나? 해본 적은 있어? 모르겠지. 그치?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을 좀 보면은 몰이라는 개념하고 농도라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만 익히면 돼. 알았지? 그러면 4단원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지? 4단원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4단원의 내용도 뭐 화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교재 이외의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노트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그 노트를 준비해서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4단원은 반응에 대한 이제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그다음에 그쪽 맨 뒤에 보면 여기는 반응열이 없네. 반응열이 없다. 반응열도 이제 나오는데 이 교재는 반응열을 빼버렸어. 이렇게 과감하게 빼버릴 수도 있구나. 예. 반응열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동적 평형 이후에 이제 출입하는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에 출입하는 열에 관한 얘기를 좀 제가 진짜 그 교재에 없으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반응의 원리야. 세상에 이런 반응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반응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몇 가지 이제 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반응을 배우는데 이렇게가 이제 산염기야. 산염기. 통합과학도 2학기 과정에서 산염기를 배워요. 통합과학에서 지금 산염기 배운 학교 있나? 아직은 안 배웠나? 염산이 뭐 질산 이런 거 안 배웠구나.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산염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면서 그 밖에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 이 반응인데 이게 이제 킬러 반응이라고 그랬죠. 뒤에 나와 있구나. 이 킬러 단위예요. 킬러 단위.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뭐 지금 우리 시작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크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선행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절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좀 알려드리고 그러셨죠? 근데 교재보다는 조금 많이 알려줄 거야. 이 단어이 좀 길어요. 내가 볼 때는 뒤에 있을 것 같아. 나오지. 여기 이제 소단원이 중단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뒤에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산화환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반응식 쓸 때 이렇게 쓰거든. 뭐 어떻게 쓰냐면 반응식 쓸 때는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죠. 그지?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뭐로 나타내 주냐면
이 화살표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반응물의 생성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화살표로 나타내주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면 정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반응이라고. 자, 화살표를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거는 이 반응에 대한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역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은 이렇게 이제 역반응하고 정반응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그런 반응들을 표시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세상의 모든 반응은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요, 사실은.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반응이라 그래도 무슨 과언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반응이 있어. 알았지? 한쪽에만 조금 더, 한쪽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 반응들을 몇 가지를 갖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비가역 반응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한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이래. 자,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거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을 썼죠?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죠. 맞죠?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가리켜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떨 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드냐면 대표적으로 기체가 생성됐을 때 기체가 생성되면 산하고 그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와요. 수소기체. 그러면 수소기체가 이렇게 딱 나오고 나면 이게 수소기체가 여기에는 MgCl2니까 염화 마그네슘이거든. 얘랑 만나가지고 다시 염산하고 마그네슘 되는 일은 없어. 알았지? 굉장히 희박해 확률이. 그래서 이걸 비가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비가역이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못 간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기체가 발생하는 거 그거 말고도 대표 연소 반응. 연소 반응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메테인과 산소가 되는 일도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 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중에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학교 때 배운 그런 반응 중에 하나일 텐데, 질산은이 있어요, 질산. 질산은이 있고, AgNO3가 있어요. AgNO3가 있고, AgNO3에 뭐를 가하냐면, NaCl을 가합니다. 염화나트륨을 가해요. 염화나트륨을 가하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앙금이 생성이 돼. AgCl. 그럼 어떻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근데 이 생성된 앙금이 다시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지를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반대쪽.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또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중화 반응 배운다 그랬지. 그지? 중화 반응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렇게 물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생성하는 이런 반응인데, 그래서 이제 반응하는 물질은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물이 다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나머지는 싹 다 어떤 반응이냐면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자,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역 반응은 이렇게 생각해.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정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가역반응은 그러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 동시에. 알았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겉보기로는 정반응 쪽 또는 역반응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일 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일어나고 그다음에 겉에 보기하고는 다르게 그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많이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역반응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이 있냐? 예를 몇 개 들어놨어요. 자, 이거보다 더 이제 많은 예들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의 증발과 응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액체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증발이라 그래. 증발. 그다음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응축이라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되는데 근데 뭐 사실은 얘는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증발하고 응축이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 변화로 생각하면 돼요. 자, 상태 변화이면서 이런 상태 변화를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뀐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라고 하죠.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도 가역은 있습니다. 아셨죠? 어떤 뭐 항상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적 변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정반응과 역반응, 결국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염화 코발트라고 있는데 이 염화 코발트가 무슨 색깔이냐면 이게 푸른 색깔이에요, 원래는. 근데 물을 닿으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는 이 코발트에 물이 닿아서 색깔이 이제 띄는 거 색깔. 자, 그런데 이제 이 물을 만났잖아. 근데 이제 이게 붉은색이 된 애를 또 막 가열을 해. 가열하면 다시 뭐가 되고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붉은색이 됐다가 푸른색이 됐다가 다시 말하면 정반응이 일어났다가 역반응이 일어났다. 그 겉보기.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푸른색이라 했다 하고 붉은색이라 하더라도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화살표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화 코발트는 들어본 적 있나? 염화 코발트? 이게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연소 생성물이 있어요. 연소 생성물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이거든. 근데 이제 이 연소를 했을 때 물이 생성됐는지 안 생성됐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려면 이 염화 코발트를 써요.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를 염화 코발트에다 물을 묻히잖아. 물을 묻히잖아. 그럼 붉은색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보면 염화 코발트가 있어요. 핸드폰에 이제 빠졌어.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염화 코발트를 이렇게 보면 염화 코발트 보여요. 그럼 붉은색으로 변했네. 그럼 물에 빠뜨렸죠? 막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봤자 소용 없습니다. 염화 코발트가 다 알려주죠. 알았지? 그런 어떤 대표적인 시약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물질이 있는데 황산물이 있어. 황산물. 야, 황산물은 무슨 색깔이지? 푸른색. 그렇지. 우리 잘 아는 황산물이 푸른색이야. 하지만 푸른색 아니고 흰색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황산구리가. 근데 물을 닿으면 푸른색이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푸른색의 황산구리는 그 안에 물 분자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푸른색의 황산구리인데 오수화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5개가 붙어있다 이 뜻이야. 알았지? 얘가 이르면 흰색의 황산구리가 되는 거죠. 다시 황산구리에다가 물을 결합하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푸른색인데 요거 있죠? 요거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 무색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구리도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그 물을 확인할 때 황산구리를 씁니다. 그래서 무색이었던 애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석회동굴. 석회동굴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 석회동굴. 선생님이 저기 어렸을 때 춘천에서 자라가지고 강원도에 살았거든? 강원도에 자라가지고 이 석회동굴은 자주 갔어요. 맨날 수영장 가면 석회동굴만 가봐야 됐지. 자, 석회동굴은 석회암지대에 있어요. 석회암지대에서 자, 이 석회암이 저기 탄산칼슘이거든. 이 탄산칼슘이 우리가 이제 빗물이 그냥 순수 물만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이산화탄소 섞여서 내려요. 알았지? 그래서 빗물은 그 산성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과 반응을 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이거 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탄산칼슘은 딱딱한 고체야. 그런데 얘가 탄산수소 칼슘이 돼버리면 녹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져요. 석회암지대.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굴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종유석이라고 그러죠. 밑에 있는 걸 석순이라고 그래요. 석순. 애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석회동굴이 만들어지죠. 그죠?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석순이나 종유석이 생성이 되는 게 역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반응이라는 것은 탄산수 칼슘 시원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 물이 빠지면 탄산칼슘만 남겠지? 그럼 이거 딱딱하게 굳어버려. 그러면 이게 또 뭐에 해당하냐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가역 반응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를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역인데 자, 이 가역 반응 중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 가역 반응 중에서 몇 가지를 이용해서 뭐를 가느냐면 평형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자, 평형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자, 그림 보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이게 액체잖아요, 액체.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각해. 물이야, H2O. 자, 그럼 이제 액체가 있으면 이 액체 표면에서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기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 그림에서처럼 날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거기 뭘 써있네요. 증발이래요. 증발.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액체 분자는 분자하는 인력이 존재하거든. 분자 인력이 존재해가지고 이 액체 근처에 있는 수증기를 다시 말하면 기체죠. 요 수증기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물의 증기라 그래 수증기라 그럴 거야. 이 수증기를 갖다가 잡아 당겨요. 잡아 당겨서 뭘 만드냐면 이제 다시 액체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증기들이 액체가 되는 걸 응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응축. 자, 그러면 이제 증발할 때 분자가 많이 날아가면은 증발 속도가 크다고 얘기하고요. 응축도 마찬가지로 많이 응축이 되면, 다시 말하면 많은 분자가 액체가 되버리면 응축 속도가 크다고 얘기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속도가 있는데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증발 속도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 자, 어떨 때 클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떨 때 잘 날아가냐면은 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저기 뭐 여름에 이제 뭐 땀이 나고 그러면 금방 마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증발 속도가 커요. 알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거 있지. 뭐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열이 나면 엄마들이 이제 물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지만 알콜로도 닦아줘요. 이제 알콜로 닦아준단 말이야. 그 알콜로 닦는 이유는 물보다는 알콜이 더 빨리 나가. 알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증발 속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물질의 종류는 그 물질을 이루는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 속도는 크다. 자, 그렇다면 봐봐. 이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물이라는 이 물질 입장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 속도는 달라지지 않겠네. 맞지?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 속도는 커지겠지. 그죠? 자, 그다음 응축. 응축 속도는 어떨 때 크냐는 거죠. 응축은 말이야. 응축은 증기로 됐던 애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증기로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응축 속도는 커요. 그럴 거 아니야. 증기가 없는데 응축될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딱 한 가지 영향을 받아. 뭐냐면 증기의 몰수. 분자수라고 그러죠. 알겠지? 그러니까 기체상으로 있는 증기의 몰수가 있어요. 자, 몰수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뚜껑을 닫아놨다고 하더라도 뚜껑 닫아놓은 거 알고 이제 뚜껑을 열어놨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열어놓게 되면 애들이 증발돼가지고 여기 이제 바람에 의해서 애들이 쑥쑥 쓸고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 증기들이 많을 수가 없다고. 그럼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액체가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뚜껑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들 먹을 때 뚜껑 닫아놓고 먹잖아, 그지? 자, 그래서 뚜껑을 닫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맨 처음에는 여기 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지? 증기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증발 속도, 응축 속도보다 많이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공간에 증기가 점점 많아지죠. 점 많아지면은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응축 속도가 조금씩 커져요. 맞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증발하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같아진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겉보기로는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가역 반응에서는 정지란 표현을 쓸 수 있대 없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정지란 표현은 못 씁니다. 단지 이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서 마치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겉보기로는 정지 상태야.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겉보기로 정지라는 뜻은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상태가 변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상평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좀 더 큰 그러한 일반적인 단어가 되는 거고, 상평형은 동적 평형 중에 상태에 의해서 상태들이 평형을 이룬다고 상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프 좀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증발하고 응축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자, 일단은 어디서 동적평을 이루냐면 T3 이후에서 여기가 평형이에요, 평형.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정반응 역반응. 다시 말하면 증발과 응축을 합시다. 자,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증기의 몰수는 T1, T2, T3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증기가 제일 많을까? 공간의 증기가. 뭘 보라고 그랬냐면 저는 응축 속도를 보라고 그랬어요. 알았지? 응축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증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T1, T2, T3에서 증기가 제일 많은 적은 뭐야? T3, T1이 제일 적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증기가 많다는 얘는 거꾸로 액체상으로 있는 물질의 몰수는 물질의 양은 반대가 되겠지. 그잖아. 자, 여기 안에 맨 처음에 액체를 일정량 집어넣지 않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일정량 집어넣기 때문에 날아가면 증기로 날아가면 아무래도 액체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액체상으로 있는 물질의 몰수는 반대예요. T1, T2, T3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양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용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서 보는 상태 변화도 물리적인 변화인데 물리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용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용해는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매라고 그래요. 물인데 물을 물을 우리가 용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 뭐 설탕 예를 들어서 설탕. 얘가 이제 설탕인데 설탕을 용질이라고 그러죠. 용질.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설탕이 용매에 섞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용매에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용해라 그래. 용해. 자, 그리고 나선 이제 용해가 되면 애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용질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 석출이라고 그러는 석출. 근데 석출되는 건 당연히 녹아있는 애가 많아야 많이 석출되겠지. 그지? 맨 처음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요. 알겠지? 자, 그러다 이제 점점 석출이 많아지는 거야.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애들이 더 이상 이제 고체 사이즈는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용해되기도 하고, 용해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석출도 일어나는데, 걔네들이 서로 같을 때, 마치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 되고, 자, 특히나 이제 용해가 일어날 때 평이라고 해서 용해 평형이라고 해요. 용해 평형.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용해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화. 이게 포화 용해. 알았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니? 불포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포화용액이니 불포화용액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포화라 그러는데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녹긴 녹아. 알았지? 녹는데 석출 속도가 같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얘가 속도고요. 여기 시간 t가 되겠죠. 자, 용해도 아까지 증발과 마찬가지로 얘도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설탕이 있으면 설탕이 녹는 속도는 온도가 달라지면 보통 이 설탕은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면 잘 녹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용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의 속도로 할게요. 이게 용의 속도로 한다면 석출 속도는 이제 녹아있는 설탕이 많을수록 점점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석출 속도가 됩니다. 다를 거 별로 없죠. 그죠? 아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선생님이 나타내 준 것처럼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시간이냐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여기에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서로 같은 상태니까 요게 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동적 평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는 뭐에 해당하냐면 물리적 변화에 대한 그 평형이었죠. 자, 상태 변화. 그 다음에는 또 상태 변화이고, 그 다음에는 용해가 나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리적 변화에 대한 평형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게 화학적 변화에 대한 평형이야. 한번 보자.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자, 사산화이질소가 있고요. 그다음엔 이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요거 있죠? 색깔이 있는데 색깔 무색이에요, 무색. 무색이고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갈색이에요, 갈색. 색깔이 좀 달라요.
맞죠? 그래서 사산화 이율수는 무색이고 이산화 이율수는 갈색. 그래서 저도 용기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 집어넣은 건 얘를 집어넣은 거죠. N2O4를 집어넣습니다. O4를 딱 집어넣었죠. 처음이야 처음. 색깔은 무색이겠죠. 자, 집어넣고 이제 시간을 조금 충분한 시간을 둬요. 시간이 지났어. 자, 시간을 지나놓고 이 용기를 갖다 보는 거죠, 뭐. 용기를 한번 봐봐요. 용기를 딱 봤더니만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연한 갈색.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NO2가 생성됐다는 뜻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연한 갈색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색깔 변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N2O4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NO2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또 뭐야? 정지 상태. 알겠지? 그래서 N2O4가 NO2가 될 때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정반응 속도라 그러고 얘는 역반응 속도라 그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겉보기로는 정지나 절대로 정지란 표현은 못 쓴다고 했어. 단지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겉보기를 정지 상태로 보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무슨 평형이야? 동적평형이잖아. 동적평형인데 화학적 변화에 대한 동적평형이라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는 또 단어를 써서 나타내죠. 화학평형. 알겠지? 동적평형이 아닌 화학평형. 그래서 화학평형은 이와 같은 화학적 변화에 대한 평형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화학평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볼 텐데요. 자, Y축이 물질의 농도고요.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맨 처음엔 뭐만 있었어요? N2O4만 있었지. 이제 N2O4가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자, 줄어들어요. 이렇게 큰 가로를 쓰면은 이거 농도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N2O4의 농도란 뜻이에요. 얼마나 줄어드나 볼게. 요 정도 줄어들었다 봅시다. 그럼 얘가 줄어들게 되면 NO2가 생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생성이 돼.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생성된 NO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생성된 양을 보니까 한 요 정도 생성이 되네요. 그리고 시점으로 따지면은 여기 요 시점 이후에서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안 생겼어. 근데 농도가 변화가 생길 때 동안에 얘네들을 보게 되면 1대 2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항상 계수 B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N2O4가 1만큼 없어지면 NO2는 2만큼이 생성돼야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가 지금 더 이상 농도 변화가 없는 곳이 평형이죠.
그럼 평형 상태에서는 두 물질의 농도가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평형의 첫 번째는 반응물인 N2O4와 N2O4와 생성물인 NO2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속도예요. 알았지? 근데 이 속도가 아까지는 뭐 정반응 속도, 뭐 증발 속도, 용의 속도가 어땠어? 뭐 똑같았잖아. 그지? 그렇진 않아, 얘. 알았지? 왜냐하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양하 관계에 있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제 N2O4가 많을 때는 속도가 크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게 N2O4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반응의 속도라.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잠깐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다가 이제 NO2가 생성됐잖아. 그러니까 NO2가 생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반응성 점점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역반응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서시점이 도달했을 때 이제 평형입니다. 자, 평형이 된 거는 이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이 시점 이후에서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이때가 평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앞에서 본 물리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정반응의 속도하고요.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 평형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에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가역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법칙을 조금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러다가 했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반응물인 N2O4의 농도하고 NO2의 농도를 이제 초기의 값을 달리해서 알았지? 어떨 때는 뭐 2 집어넣고 어떨 때는 3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형 농도를 측정해 본 거야. 실험을 세 가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의 농도를 달리해 보니까 어떨 때는 1몰 농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표형 농도가. 알겠지? 어떨 때는 이제 4몰 농도하고 2몰 농도가 딱 측정이 된 거야. 또 농도를 달리해 보니까 좀 많이 했겠죠. 많이 하니까 이건 9몰 농도하고 3몰 농도가 측정이 되더래. 알았지? 그래? 뭐 전혀 이게 숫자로 보니까 11, 42, 93이라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되게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더해보기도 한 거야.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한 거지. 이게 말이야. 농도하고 NO2의 농도의 제곱을 해보니까 1이네. 응? 얘도 1이네. 얘도 1이네.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법칙이 되버렸어. 결국 뭐야? 똑같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평형 상태의 농도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는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값을 평형상수라고 해요.
알았죠? 평형상수. 그래서 이제 그 가역 반응에서 이 평형상수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화학 원에서 평형상수를 따로 안 배워요. 근데 뒤에 또 평형상수가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일반 항을 써보면 지금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는 뭘 뜻하는 거죠? 전부 다 개수입니다. 개수.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죠. 이러한 가역 반응에서 이게 평형상수를 K라고 합니다. K가 이렇게 있는데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비야. 반응물이 뭐 있니? A 있죠. 생성물은 C하고 D가 있고, 그때 이제 여기 개수를 차수로 올려줘. 알았지? 그다음에 C의 C승, D의 D승. 자, 어떤 상태에서 모두 평형 상태의 농도를 이렇게 대입해 주면 그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얘를 평형 상수라고 뭐 했어요? 발견한 거라고요. 어떻게 발견했대? 금방 얘기해 줬잖아. 알았지? 평형 상태의 농도들을 여러 가지로 측정해 가지고 얘를 어,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알게 된 거. 알겠어요? 이거 뭐라 그랬지 내가? 법칙. 얘는 법칙이야. 평형상수는 평형 법칙이라고 그래요. 평형 법칙. 그러니까 과학에서 법칙은 만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전부 다 발견한 거예요. 예.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값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형상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 텐데, 평형상수 성질. 일단 첫 번째. 자, 이 평형상수는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알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온도 의존성이라고 해요. 줄이면 온도 의존성. 그러니까 뭐야? 온도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온도에 의존한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다. 안 변해. 반응에 특정한 어떤 그 시리얼 넘버 같이 딱 돼 있어. 그럼 그 시리얼 넘버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제조한 공장 알 수 있고, 제조 일자도 알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 상수, 이 숫자의 크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상수니까 아까 1이라고 정했죠, 1. 1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있고 3도 있고 1.5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1승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2승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게 크냐 작냐를 1을 기준으로 해. 1. 알았지? 그래서 봐봐. 자, 평상수가 있는데 K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자, 1보다 크댄다. 그럼 1보다 큰 거는 생각해봐. 이제 평형이 됐어. 자, 평형은 뭐지?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평형이야. 그런데 그 평형에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많고 얘는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지. 맞지? 얘는 많고 얘가 조금밖에 없다. 자, 그 얘기가 뭘 뜻할까? 얘가 많다는 것은 생성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반응물을 얼마나 갖다 놓든 간에 생성물은 어차피 반응물보다 많게 되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다. 평형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요.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알았죠?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자, 아까 선생님이 비가역 반응 설명해 줬죠. 비가역 반응은 K가 무한대. 10에 뭐 어떤 거는 10에 35승 그래. 알았지? 진짜 크지? 그리고 얘는 정말 정반응으로 잘 가는 거야. 역반응 잘 안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반응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단지 평상수가 무지무지 큰 반응들 몇 개를 골라가지고 비가역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말 굉장히 우세한 그런 반응이다. 근데 K가 뭐 1.2, 뭐 K가 뭐 예를 들어 뭐 10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 뭐 K가 말이죠. 10에 35승 이런 애들은 정반응이 굉장히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K가 1보다 클 때, K가 1보다 작을 때도 있겠다. K가 1보다 작을 때. K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반응을 딱 냅뒀어. 그랬더니만 얘는 조금 생기고 얘는 많이 남아버린 거야. 알았지? 얘는 많이 남아버렸어. 그러면 결국 얘는 반응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생성물 조금밖에 없고.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반응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 두면 봐봐. 얘를 갖다 두면 일로 잘 간다는 뜻이에요. 얘를 갖다 두면 일로는 잘 안 간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한 반응이야? 응?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이거 작을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20승, 10의 마이너스 14승 뭐 이런 식으로 K가 굉장히 작으면 예, 정반응은 정말 잘 안 갑니다. 그렇다고 생성물이 없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K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았지? K가 뭔지만 알면 돼. 이 K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화학원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서울대 가고 싶으면 화투를 배우면 나옵니다. 근데 화투는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고3들은 내신에서 배웁니다. 직업 선택 그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배우고 뭐 절대평가에서 A, B, C, D를 나타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부에는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여러분 이제 고3 가시면 뭐 당연히 잘 봐서 A 받아야죠. 절대평가인데. 그때 보면 이제 이 평상수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대는 반드시 투를 해야 돼. 근데 투는 내가 볼 때 화투가 제일 나. 투는 화투가 제일 나. 왜냐면 생투는 양이 많아. 물투는 너무 어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건 화투야. 그런데 애들은 이게 화투가 막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많으니까 외우는 게 좋은가 봐. 생투들을 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남학생은 거의 화투를 많이 해 서울대 가는데 여학생은 생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여자들이 화학을 되게 잘했거든. 요즘에는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무튼 화투가 좀 나아요. 화투가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게 되면 또 기회 되면 화투도 이제 수업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형 상수행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 가역 반응에서는 이런 평형 상태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게 평형 상태인가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봤냐면 화학 평형이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학 평형을 배웠으니까 어떤 이그제플이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 할게요. 이게 이제 단원이 끝나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집에 가서 풀어와야 되는 거니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숙제 해야 돼. 그래서 숙제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어려운 것들을 확인하고 간다.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역이라는 개념을 알았고 평형이라는 개념을 알았잖아. 그치? 제가 한번 이제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물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순수한 물 있지, 증류수. 이 증류수는 좀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뭐를 하냐면 이온화를 해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이 두 분자가 있잖아, 그치? 물 두 분자가 있는데 이 두 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뭘 주냐면 H 플러스를 줘요. 이제 H 플러스를 딱 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H3O 플러스라는 이런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이걸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그래. 알았지? 여기 써 있어요. 교재가 요즘 워낙에 좋아서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은 그냥 줄여서 H 플러스라 하기도 해.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역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역반응은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이쪽으로 이제 얘를 줘요. H 플러스를. 그러면 다시 H2O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가리켜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이렇게 뭐 정확하게 H2O 두 분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많이 쓰는 방식은 이렇게 써요. H2O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H 플러스 그다음에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요. 알겠죠?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정확하게는 요게 좀 더 정확한 거지.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썼는데 이제 화살표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썼죠. 이렇게. 그치? 그럼 왔다리 갔다리 썼으면은 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생각해야지. 평형. 알겠죠? 평형을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평형을 생각하면 따라 붙는 게 뭐야? 평형상수 치고. 그지? 따라 붙어야 돼. 평형이니까 평형상수 생각하면 돼. 그래서 H2O가 있어. 자, 평형상 써볼게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그죠? 그러면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럼 반응물은 H2O 두 개 있네. 그지? 그러니까 H2O의 제곱을 쓰고요. 생성물은 H3O 플러스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 값이 있는데 이때 생각해봐. 이게 물이야. 액체. 그다음에 AQ는 수용액이야. 근데 수용액에 있는 농도와 그러니까 수용액에 있는 용질들의 몰수, 입자 수하고 물에 있는 입자 수를 따지면 물이 훨씬 많아. 알았지? 그러니까 1리터. 그러니까 우리 몰 농도는 1리터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용액 1리터에 있는 용질 입자 수보다는 물 1리터는 물 분자가 훨씬 많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는 1리터에 어마무지한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뭐로 보냐면 그냥 1로 놔요. 그럼 1로 하자. 얘들은 너무 많으니까 1로 하자. 이렇게 1을 갖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이 뭐가 되니?
분모에 있는 값을 1이라 그러고요. 1을 대입하면 남는 거는 얘만 남아요. H3 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으로 나오게 되고, 자, 얘는 물이 이온화할 때의 상수다 그래서 워터 W 써줘. KW. 알았죠? KW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고요. 이온곱 상수. 자, 다른 말로 지금 이 현상을 이온화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물의 이온화 상수. 자, 그러면 숫자가 있겠네. 숫자. 이거 상수니까 10에 마이너스 14승. 자, 또한 상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10한 14승을 나타내주는 온도도 있겠죠? 25도씨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자, 우리 K의 성질 배웠지? 그지? 이것도 K 아니야. 뭐 그래 봐야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형상수라 얘기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 알겠지? 자, 그럼 봐. 평형상수예요. 자, 심화 14승입니다.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정반응이 우세해, 안 우세해? 정반응이 우세하지 않지? 맞잖아. 1보다 작잖아. 근데 1보다 작은데 어마무지하게 작지.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나? 근데 반면에 역반응은 잘 일어나. 왜? 이게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게 심한 14승인데 1보다 작기 때문에 정반응이 안 일어나면 역반응 잘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배웠잖아. K가 1보다 매우 작을 때는 정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역반응 잘 일어난다. 그래서 신기하게 잘 보니까는 얘랑 반응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지? 중화 반응을 가역 반응 아니고 비가역 반응을 배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식 하나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들이 만나가지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 건 되게 힘들지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있다면 얘는 닥치고 물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정반응에 대한 얘기로 따졌을 때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걸 배워서 몇 가지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성질을 좀 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평형상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함. 또 쓰네. 예. 근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KW는 온도가 올라가면 KW는 커져요. 알죠? 온도가 올라갈 때 KW가 커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KW가 작아지고. 알았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 자, 이온화지. 이온화가 된다는 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야? 열을 막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열을 주면 애들이 잘 떨어져 나가. 그럼 애들이 잘 떨어져 나가면 얘도 많고 얘도 많을 테니까 그 곱은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25도씨일 땐 10에 14승. 이건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맹물에서 일어난다면서요. 맞죠? 맹물에서 일어납니다. 맹물에서 일어나면 맹물을 흔히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러면 중성에서는 지금 반응식을 보면 알다시피 얘랑 반응하게 되면 얘가 몇 개씩 나옵니까? 하나씩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얘도 하나, 얘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중성에서는
H3O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 하고가 어때? 항상 같아야 돼. 알겠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대. 그럼 같은 값을 곱한 거니까 제곱이네. 그지? 그럼 이제 제곱근을 딱 씌워주게 되면 각각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몇 승이 될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몇 도씨에서? 이것도 25도씨에서. 알겠죠? 그럼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자, 끓였어. 열을 가해 막 알파를 끓였어. 그러면 이제 H 플러스 OH만 좀 많아질 거 아니야. 많아지겠죠? 그지? 35도가 되고 45도가 되면 그러면 이 두 놈의 값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야, 맹물을 끓여도 맹물이지 뭘. 맹물이 끓이는데 뭐가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맹물을 끓여도 맹물이야. 다시 말하면 끓이면 두 농도가 똑같아지는 건 맞는데 그 값이 변할 뿐이라. 어떻게 변하겠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커지겠지 뭐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35도씨 35도씨가 돼버리면 그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게 이제 순수한 물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이 순수한 물에서 이와 같은 가역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평형상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W는 10월 14성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순수한 물은 H 플러스 OH마이너스 농도가 동일한데 이제 여기에서는 산성이니 염기성 이건 다르게 된다. 그 전에 봐야 되는 건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산염기가 있어요.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공통적인 성질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어디까지? 순수한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본 겁니다. 아직 산염기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숙제는 있어요. 그죠? 예. 한 단어 했으니까 거기 동적 표현 문제는 풀어와야 되겠지? 이제 그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그다음엔 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지? 아직까지는. 그죠? 예,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우시는데 어떤 뭐 어려운 것도 다음에 하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건 많이 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